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방향성 잡기 매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최현우 전문가님 모시고 그 해결책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인사 바로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차트 흐름 보면서 한번 얘기 먼저 나눠볼까요? 예, 일단 지수 상황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시장이 좀 약간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그쵸. 그때를 이 기점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며칠간의 상승이 거의 개인의 매수가 대부분이었는데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간만에 이제 외국인도 약간씩 매수 물량을 들어오면서 네. 좀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지표 한번 잠깐 보시면은 네. 네. 지금 1947포인트고 코스닥은 597포인트, 이제 네네. 600포인트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옛날에 뭐 700포인트 지지선 뭐 이런 얘기가 그럼요. 있었고 700 언제 가냐, 800 간다, 1000 간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옛말이 되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이할 만한 점 같은 경우는 환율이 조금 약간은 조정세를 보이면서 네. 1212원. 그래도 1,200원이 네, 넘었네요. 아침 오전,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1220원까지 네,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이 보일 수 있겠죠. 이제 그쵸. 미국 증시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홍콩 사태가 격화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홍콩에 대한 이슈에 대한 참여가 논의가 되었고 네.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지지부진함에 따라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한국과 네. 일본에 대한 이슈,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하면서 그쵸. 증시가 무려 한 40% 가량 빠지는 지수가 40%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부분,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산이 자리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의 최근의 매도에는 뭐 MSCI 지수 편입이나 환율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특별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장이 금이나 뭐 비트코인 같은 뭐 여러 다른 자산으로 이제 자산을 옮겨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투심에 대한 약세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나오는 이제 미국 시장의 반등이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쵸. 이슈로는 이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부분, 이제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12월 15일까지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조금 뭐 내용을 좀 화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도 하였죠. 뭐 방위비에 대한 부분,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를 해야 된다. 네. 이러면서 국내에 대한 압박을 좀 보여준 것도 있고 이제 WTO에 대한 그 반감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무역론과 탈퇴론을 제기하면서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그 주된 골자가 아니라 사실 홍콩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내부 결속으로 이제 하나의 중국이라는 카드로 계속해서 홍콩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의 반등이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잠깐 보시면 차트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지금 상해가 조금 전에 30분에 개장을 했는데 네, 좀 그렇죠.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의 긍정적인 모습에 힘입어서 반등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심청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의 반등 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보려고 하는 이제 다우존스가 1.48.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조정폭을 주다가 다시 이제 슬슬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증시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과 연관이 되어 있고,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트럼프는 재선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하게는 이제 S&P 500과 이제 트럼프의 지지도가 함께 보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큰 조정폭을 보이다가 다시금 반등을 보이고 있고,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의 이제 기술주 상승에 힘입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주의 반등이 보여줬고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생각보다 많이 거의 3%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를 비롯해서 네. LG 이노텍 같은 우리가 알 법한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보여주었죠. 네.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은 되돌림을 주고 그냥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아직은 확실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한 10년간 20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어느 정도의 그 바닥권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데 오늘은 그런 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볼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이제 분양가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이제 갤럭시 S10을 준비해봤습니다. 네네네. 갤럭시 노트 10이죠. 네, 갤럭시 노트 10 같은 네. 경우에는 지금 뭐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이번 달 20일부터 이제 네. 배포가 된다고 하고 그쵸. 있고 뭐 최근에는 뭐 인터넷 스팟성으로 뭐 5만 원에 8만 원 이렇게 뭐 싸게 이제 배포가 되기도 하는데 이미 주가적으로는 한번 모멘텀을 줬지만 어떠한 이슈가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에 앞서서 한번 분양가 상한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네. 예, 최근에 1년 동안 서울의 부동산 아파트 상승률이 21%가 올랐습니다.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그 네. 주식과 부동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역의 관계가 있을 그쵸.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는 부동산에 그쵸. 많이 투자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이슈,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좀 모순적인 사회 네. 구조를 갖고 있는 편이 이제 국내의 특징인데요. 기존 집들보다 상승률이 4배나 높았던 서울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네. 그 민주정부 흔히들 얘기하는 진보 정권에서는 네. 그 정권을 가리지 않고 그 부동산 잡기에 어떻게 보면 좀 혈안을 하면서 그쵸. 좀 총 그 이목을 집중을 시켰습니다. 1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런 그 집값 상승의 그런 모멘텀이 될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뭐 분당, 네. 천당 위의 분당 이런 말도 있었고 네네. 일산, 천하제 일산 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1기 신도시는 굉장히 잘 됐는데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잘 되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3기 신도시가 또 나왔습니다. 그쵸. 거기에 이제 예타까지 나오면서 이제 건설업에 조금 모멘텀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던 내용은 있었거든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 장관이 취임할 때부터 이제 네. 부동산 가격 잡겠다. 이제 그리고 근데 문재인 잡을 대통령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문재인 그쵸. 대통령도 이제 그 공약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을 잡고 맞아요. 이제 증시에 대한 부양을 좀 얘기를 했지만 증시 부양은 안 됐고 이제 네. 부동산 가격은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잡아야 될 있습니다. 텐데요. 네. 이 내용이 이제 작년 거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있었죠. 나온 11개월 만에 나온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11개월.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제재를 할 만한 게 이제 뭐 과열지구나 뭐 투기지구 뭐 이런 걸 설정하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양가에 대한 제한을 걸어놓고 뭐 도시 그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뭐 민간 택지 그런 네. 공공임대 같은 걸 확대하고 뭐 청약을 좀 더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LTV나 이런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총괄로 한 움큼으로 이제 거의 패키지로 모은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거든요. 그쵸. 예, 모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정안이 이제 12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네네. 내용은 이래요.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방안으로 네. 이제 그 정부 국토부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네. 협의를 하면서 발표를 하였고요. 개정안은 이제 14일부터 20일 다음 달 20일까지 9월 20일까지. 예, 그러면서 하고 이제 입법 네.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에 거쳐서 10월 초에 공포화 시행을 합니다. 10월 초에 이제 시행을 할 예정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실제로 이거를 맞닥뜨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좀 급해졌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예, 이게 시간이 왜 급해졌냐면 네. 이 대상이 서울시 25개구 전체 서울시 답니다. 거기에 네. 이제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네. 하남시, 분당, 대구, 수서, 세종 등 전국의 31개곳. 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좀 부동산이 좀 올랐다 싶으면 그쵸. 거의 다 네. 지금 거의 때려박고 있고요. 네네. 이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적인 목적은 집값의 안정화가 될 수 있고 이 그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네. 있는데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분양가를 할 때 분양가를 내놓을 네네. 때 택지비가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건축비가 있고 거기에 이윤을 붙여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내놓습니다. 다 합쳐서 내놓은 게 아파트 가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걸 가격을 하니까 괜찮다 싶거나 아니면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으면 이제 대출을 땡겨서 그쵸. 이제 그 부동산을 사곤 하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면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 여기서 좀 뭔가 핀터가 안 뭔가 맞죠. 좀 예,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건축비 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부의 배열여안에 규제가 된 상태에서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그쵸. 배열여안 규제가 된 상태는 기존 시세보다 물론 작을 수 있고 신규로 원래
아파트가 지어지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좀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가 훨씬 신축이 비쌀 수밖에 비싸죠. 없는데 오히려 더 싸고 어. 기존 그 아파트보다 훨씬 네네.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머리가 좀 화가 날 수 있겠죠. 이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을 차단한다. 차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선분양이 있고 후분양이 있는데 이렇게 네.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어느 정도 처음에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쵸. 뒤에 뒷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느 정도의 그 도로에 아파트를 세우고 우리가 후분양을 한다. 그럼 미리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것이 실제로 완공됐을 때 그거를 뭐 추후에 분양을 또, 할 때 그쵸. 이게 소위 말해 목이 좋고 입지가 좋고 뭐 주변 환경이나 교통이나 인프라가 좋으면은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쵸. 소위 말해 피가 붙는다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확 오릅니다. 더 비싸지죠. 그걸 이제 후분양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이 될 수밖에 네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후분양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방법을 처음에 차단할 수 있고요. 차단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실수요자들한테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 멘트가 네네. 있는데 여기엔 좀 추가로 첨언을 한다면 이게 앞에 가로를 그 조건을 달아야 돼요. 네, 어떤 현금이 조건이요? 좀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예, 있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가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 앞에 여태까지 나온 제재들이나 이런 그런 조건식을 달아놓은 거에서 LTV나 이런 대출 규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우리가 어느 그런 국면에서 이런 것들을 대출을 끼고 들어가는 게 기본적인데 이 네네. 대출을 끼고 들어갈 때 굉장히 그 비율이 낮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거의 한 70% 80% 이렇게 대출을 땡기고 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적었고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소위 말해 이제 이거를 전세로 돌리고 그 금액에 또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그쵸. 이걸 어떻게 보면 좀 문어발식으로 네. 이걸 확장을 하면서 이런 부동산 재테크 소위 말해 이 재테크 이름이 뭐였지? 그래서 이 분양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예전에는. 때문에 그 네. 소위 말해 좀 돈 있으신 분들은 이 아파트 분양 이게 막 몇십 채씩 갖고 맞아요. 계시면서 그 부동산 오를 때 정말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하신 그쵸. 분들도 계시곤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최근에 실수요자분들 특히 돈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목 좋을 만한 곳을 분양받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네. 하고요. 이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가격 이게 공정한 가격.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감정 평가된 아파트 토지비 네. 그리고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적인 건축비 이런 게 어느 정도 그 기준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정하다. 누가 봤을 때는 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럴 개연성이 좀 낮다 이거죠. 낮다. 예.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정부가 그 부동산 가격을 잡을 때 가장 강력하게 내놓을 만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서울에 네. 우리가 이제 여의도만 하더라도 쭉 돌다 보면 이제 재건축할 만한 그 아파트가 꽤 보이잖아요. 그쵸. 뭐 저 앞에 희성도 네. 있고 뭐 저쪽에 뭐 푸르지오인가 뭐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죠. 네, 그런 동네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이제 조합 결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가 받고 뭐하고 이제 슬슬 준비하면서 이제 도장 찍으러 다니는데 갑자기 이게 딱 터지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올스톱이 된 거죠. 예. 이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중단을 선언하기 때문에 그런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낙담할 수 리스크가 있고 있죠. 그것을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뭐 한 7, 8층 건물이 뭐 20층, 30층 되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네. 우리가 서울에 살 법한 사람들은 이미 서울에 살았다고 하지만 뭐 저도 서울에 살지 않고 있고 서울에 사시죠. 전 서울에서. 아 역시 네, 서울에 사실 만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건데 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게 일전에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기조였죠. 기본적인 네. 기조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급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 분양 가격을 낮춘다 이게 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기존의 건물을 기존의 건물을 뭐 예쁘게 지면 그 네. 기존의 건물이 일반 건물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 논리상 이 기존 건물도 내려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내리기가 굉장히 쉽지가 어렵습니다. 않아요. 네. 물론 이제 내 가격, 사람 주식 팔 때랑 비슷해요. 우리가 주식을 팔 때 뭐 5만 원에 샀는데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4만 원에 내가 팔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그렇죠. 부동산은 훨씬 더 비싸고 여기에 대출도 끼고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낀 상태에서 내가 그거를 리스크를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네네.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분양가와 시세가 맞지 않는 경우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 로또 아파트가 생길 경우가 로또 있습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기존의 주변 건물이 한 네. 12억, 12억에서 한 15억 된다고 했을 때 이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10억, 네. 좀 많게는 7, 8억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더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쵸. 그럼 시세가 회복이 되거나 나중에 이게 회복이 된다면 20억, 30억에도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될 수도 네네.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분이 들어간다면 소위 말해 로또를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본인 LTV 뭐 40%, 60% 걸면은 본인 부담금 한 2, 3억을 들였는데 네. 나중에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팔 때 더 30억. 비싸게. 예, 그쵸.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럴 만한 로또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된 토지비 뭐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라는 부분이 그게 이게 조금 맞추기가 변동이 힘들 텐데요.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소위 말해 품질이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건물을 질 때, 그러니까 백종원 레시피로 우리가 뭐 뭔가를 막 만들려고 할 때 정해놓은 그 내용으로 딱 그쵸. 질 수가 있고 내가 정말 이거 더 맛있게 하려면 좀 더 비싼 유기농을 쓰거나 뭘 쓰거나 그럼 훨씬 더 맛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정해놓은 거 뭐 그 쌀을 할 때는 정부미로 해라 뭐 할 때는 뭐 어디 농수산물 시장 가서 제일 싼 걸로 해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품질이 아무래도 저하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죠.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이런 조합이나 이런 것들 인가받고 네. 어느 정도의 그 소위 말해 도장 찍고 이제 그 조합원 결성돼서 이런 분들은 지금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쵸. 10월 전에 분양을 때려야 해야죠. 이제 공포 시행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이제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서 또 문제가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더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전매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제. 전매 제한. 네, 이거 팔지 마라. 10년간 팔지 마라. 이게 10년간이거든요. 묶여 있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10년간 이게 실거주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주는 거니까 10년간 팔지 마라. 10년간 살아라 이 이게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네. 거주 의무가 아마 기간이 이게 있는 10년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어. 거주 제한과 그러니까 거주 의무 기간을 몇 년을 두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전매까지 파는 것도 걸어놓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 소위 말해 자유경제시장, 뭐 자율경제 침해를 이런 것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고 내가 팔겠다는데 왜 이거를 막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 뭐 10년 전매에 대한 걸었는데 한 3, 4년 정말 많이 올랐다가 그다음 그러니까 한 몇 년 걸었는데 네네. 그다음 올랐다가 그다음에 팔면은 내가 팔고 싶어도 이걸 못 파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좀 반감이 있을 수가 있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서는 정부도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이 정책을 시행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그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딱 발표된 날은 좀 건설사 업종이 좀 반등을 보였어요. 이게 또 희한한데 이게 원래 악재인데 악재 나올 거 나왔다. 예, 시장은 인지하고 있다 이런 개념에서 반등을 보였다가 그 다음날 이 세부 내역이나 이런 내용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될 만한 내용을 확인하니까 이게 갑자기 또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네네. 또 많이 빠졌는데 주가를 한 번씩 보면은 일단은 기존 건설사들은 굉장히 좀 이슈가 안 좋을 수 그쵸, 있죠. 그쵸. 차트와 함께 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 건설사들 차트를 볼게요. 자, 일각에서 뭐 정책의 명분을 위해서 부작용보다는 좋은 점만 강조한 게 아니냐 이런 기사도 제가 접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법한 건설사, 건설사들은 뭐 네. GS 건설 한번 보시면 GS 건설 볼게요. 근데 최근에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원래 그쵸. 지금 시세도 굉장히 안 좋고 네. 거의 분양도 안 되고 건설업계에 굉장히 좀 위축이 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일전에 약간 정부 영향을 많이 받는 네, 것 정부 같아요. 영향을 많이 네. 받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 정권에서는 건설 이게 대규모 소위 말해 대규모 건설 토목 사업을 안 했어요. 그쵸. 거기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 초반에서는 생활형 SOC라고 해서 뭐 우리 뭐 체육관을 짓자, 아, 뭐 이렇게 테니스장을 짓자 이런 식으로 조그만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로 이분들이 이제 먹고 할수 살기가 없죠.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도 하거니와 조금 부동산 잡는 정책을 계속하다가 지금 최근에 시장이 많이 꺾이니까 이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나 뭐 예타라고 하죠. 그쵸, 예비 타당성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네네. 뭐 GTX-X나 뭐 그러니까 제3기 신도시 이런 걸로 좀 부동산 붐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또 많이 시장 빠지다 네. 보니까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GS 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하고 함께 보시면 네네. 최근에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다가 지금 다시 개인의 매수세로 돌아온 게 이건 위지익이네요. GS 건설.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GS는 최근에 연기금이 좀 어느 정도 샀다가 지금 또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 딱히 특별한 수급 주체로 보기에는 좀 기관이 최근에 저가에서 좀 담은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좀 지금 말씀드리면 네. MSCI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이탈이 된 부분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이슈로 이탈한 부분 그리고 국내 주식에 대한 굉장히 조정폭이나 신흥국에 대한 이슈로 이탈을 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될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GX건설도 비슷한 지금 좀 약세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큰 친구들은 비슷합니다. 네. 대우건설 대우건설 차트가 볼게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물량은 크지는 않지만 약간씩 들어오고 있고 기관의 물량을 좀 터는 부분 이런 네. 부분이 확인되어 있고 최근에 그 건설사 리포트나 기사들을 보면은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건설업에 대한 이것들이 실제로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왜냐하면 네네. 이분들은 이미 물량 발주하고 수주하고 지금 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이게 공급하는 때는 이거는 사실 별 이슈가 안 된다. 네네. 그리고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또 오래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뭐 내년 총선 전에 끝나거나 뭐 이게 어느 정도 끝난다면 다시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금의 구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기도 하거니와 네. 건설사도 굉장히 안 좋고요. 최근에 남북 경협으로 좀 주목을 받기도 했던 현대건설도 현대건설. 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물론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7월 초가 우리 증시에 그나마 지금 버팀목이었는데 이때 네. 이후에 거진 한 20-30%씩 빠지면서 네네. 시장에 굉장히 좀 조정폭을 주었고 최근에 그 대북 관련 이슈 예를 들어 뭐 문재인이 이제 문재인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네. 북미 정상회담 3차를 한다는 이슈로 이제 대북주가 한번 이렇게 모멘텀을 줬을 때 네네.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조금 담아두긴 했지만 아직도 큰 수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나 기관 수급 오늘도 양매도를 때리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수급적으로 모멘텀이 없고요. 다만 최근에 8월 초에 굉장히 좀 시장 낙폭에서 코스피 대부분 종목들이 저점을 찍으면서 밸류에이션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에 다가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건설업이라든지 정유화학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주, 리츠 관련 종목군들은 한번 좀 넓게 보시면 굉장히 좋은 주식도 많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조금 이거와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네. 그나마 이거 보시면 덜 빠졌습니다. 예. 이게 오를 때는 좀 덜 오를 수도 있는데 덜 네. 빠진 종목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수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좀 시장 밀릴 때 며칠 판 거 이외에는 네. 거의 꾸준하게 어느 정도의 수급선이 들어오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시공감리 건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발달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하거니와 그쵸. 해외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뭐 그러니까 중동 쪽에도 매출도 있고 뭐 유럽 쪽이나 뭐 미국 쪽에서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이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건설사 중에서는 좀 중소형 건설사라면 전 개인적으로 태형건설을 좋게 보는데 태형건설. 아직까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좀 수급선으로 밀리곤 하였지만 네. 아직까지도 크게 물량 이탈한 점은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폐기물 관련주로도 확인이 돼요. 뭐 네. 예를 들어 뭐 그 경기도권인데 이제 뭐 전라도권에서는 YN텍, 뭐 경상도권에서는 코인텍이었나? 저번에 한번 그런 식으로 언급해 이제 태풍 주셨죠.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중소형 건설사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한 네.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기업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중장기로 진짜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함께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건설사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네. 좀 반사적으로 좀 이슈가 될 만한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를 한번 볼 것 같아요. 인테리어.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로 제한을 딱 거두니까 분양가 이슈로 이제 반대될 만한.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를 다시 때려짓지 못한다면 기존에 있는 걸 좀 고쳤을까 하는 식으로 좀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좀 주목받을 것 같다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제 종목이 있는데 한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흘러내리다가 추세가 저가 찍고 거래량 터지면서 약간은 반등을 보이는 모습. 어느 정도 7월 초중순에 분위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작년 말부터
올 봄까지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았어요. 근데 이 추세가 좋았다가 안 좋을 만한 게 아시죠? 그 성추문 사건. 그쵸.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으로도 뭐 외국인이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 그쵸. 저가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를 네. 하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할 법한 인테리어나 아니면 사무용 가구,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빌트인 가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좀 건설 쪽하고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인테리어 관련주에서는 그나마 이 친구가 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네. 그다음에 비슷한 친구이지만 조금 다른 방향성을 보이는 현대리바트도 있습니다. 현대리바트. 이거는 건설과 지금 그 상황이 비슷하죠. 바닥을 그렇네요. 기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직은 좀 시간을 둬야 되겠지만 다행인 점은 지금 13,000원의 지지선에서 지금 며칠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는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부분 13,500원이니까 사실 얼마 차이도 안 나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친구지만 좀 다른 KCC도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지금 조정폭을 주고 있죠. 그렇네요. 수급적으로도 크게 말씀드릴 만한 게 없고 LG 하우시스도 비슷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코스피 종목인데 보시면 호가가 굉장히 얇습니다. 네. 네, 보시면 뭐 200개, 뭐 4개, 22개 이런 식으로 위아래 호가가 좀 굉장히 얕고 이 호가가 얇다는 게 뭐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적다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작은 거래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성,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훅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네.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건설사 업종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네. 일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시장이 굉장히 침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반대로 이러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올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이고요. 물론 시장을 굉장히 좀 강하게 압박하는 뭐 큰 정부, 빅 거버먼트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함으로 인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만한 분들도 있겠지만 네. 아까 그 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에 대한 자유를 어느 정도 억압하는 부분이 좀 이슈가 될 만한 네네네.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이러한 집값을 잡으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공급을 더 늘리고 기존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하면서 그 시세에 맞지 않은, 그러니까 시세에 맞지 않은 지금 깡통 전세라는 말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버블이 좀 있죠. 예, 버블이 있는 부분은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규제하고 있는 LTV 규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슈화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분양가 상한제 파트를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이제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이제 네. 공개가 됐는데 이제 뉴스를 함께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네. 우리가 이제 갤럭시 노트 10 이제 벌써 10이 나왔습니다. 전 갤럭시 나왔네요. 노트 8을 쓰는데 저는 1대 한번 썼었거든요. 그러고 아이폰으로 네. 이제 이제 그냥 아이폰 관련 그 아이폰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폰으로 쭉 가고 갤럭시 하시는 분들은 또 갤럭시로 쭉 가고 네. 노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컸어요. 정말 노트처럼. 예, 그래서 정말 컸죠. 제가 손이 좀 작아서 몇 번 떨어뜨리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갈아탄 경우인데 벌써 10이 됐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뭐 저희 자식 때는 이제 갤럭시 28, 뭐 아이폰 더될 72, 수도 아이폰 있겠죠. 32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시간 빠르네요. 어쨌든 이게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다는 건 기업의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그럼요. 아이폰 같은 애플도 아이폰이란 브랜드 하나만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정말 뭐 몇 조 달러, 1조 달러라 그러면 네. 거의 그쯤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갤럭시 노트 10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바일 기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한번 스펙을 잠깐 보여주시면 네, 궁금하네요. 볼게요. 이번에 뭐 스펙이 없었나? 네, 스펙이 네, 없다고 하는데 제가 분양가 상한제 쪽하고 좀 헷갈렸는데 네네. 기사를 어, 준비를 안 해주셨다고 네네. 합니다. 갤럭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갤럭시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초록창에 노트 10. 직접. 네. 제가 듣기로는 이게 카메라가 굉장히 좋은데 해외에서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카메라 그렇죠. 부분에서 모공까지 보인다고. 광고 같은 걸 보시면 유튜브 네. 크리에이터들을 비롯해서 맞아요. 이런 그 광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네. 그런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이제 네. 사전 예약할 때 판매 사기. 이게 뭐 예를 들어 소위 말해 밴드나 네. 그 신도림이나 이런 데서 뭐 싸게 판매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네네.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카메라 아까 부분이요? 말씀 주셨는데 네. 기사가 나왔네요. 네.
전후면 카메라 평점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이런 네. 부분이 국내에서 한 게 아니라 프랑스 카메라 전문 오. 분석 기관이라고 하네요. 네네.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99점, 113점 받았다. 와, 화웨이나 네. 뭐 자사 다른 업종인 갤럭시,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부분이 있겠고, 다른 벤치마크한 지수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종목을, 좋은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 너무 카메라가 굉장히 또 압도적이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중요할 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갤럭트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삼성전자의 굉장히 야심작이기도 하거니와 그쵸. 이번에 모바일 부분과 반도체 부분에서 좀 뭔가 임팩트를 좀 줘야 될 만한 네네. 이슈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에 삼성전자의 시세 반등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반사수에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지금 비메모리 관련주에 투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메모리 그 기존에 갖고 있던 네. 뭐 디램 쪽에 그 공고화된 분야가 있겠지만 그 가격을 좀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시장에 대한 문제가 재편이 있죠.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바일을 어느 정도 좀 확고하게 가져가자. 네. 특히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화웨이의 실적에서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이제 화웨이는 이제 내수 시장, 중국에서 어느 정도 팔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뭐 다른 오우프나 뭐 이런 다른 중국의 다른 기업들이 좀 약세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반사적으로 세계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난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신작의 이슈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애플 관련 같은 이슈는 애플은 이제 9월 달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까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애플의 신작이 어느 정도 모멘텀을 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한번 소위 말해 이제 차트가 없는 빈 공간에 들어간다. 이제 그 몰래 뭐라 그러죠? 갈아타기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갤럭시 노트가 이번 기회에 좀 매출을 어느 정도 크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쵸. 그렇게 매출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지금 뭐 출시도 전에 이제 사전 예약으로 굉장히 네. 상품을 뿌리면서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슈가 될 만한 게 카메라 부분이 이슈가 굉장히 그쵸. 컸습니다. 특히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 어. 그다음에 고급형에는 그러니까 일반형에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 고급형에는 쿼드러플 카메라 네. 네 개가 들어간다. 그쵸. 예. 네 이게 개나. 이런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슈가 될 만한 걸 찾아보면 종목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파트론이 있습니다. 파트론 정말 진짜 주가가 소위 말해 땡겼다고 보는 게 작년 10월에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저점에서 네. 올 6월까지 정말 우리나라 굉장히, 네. 그 카메라 관련 모듈 시장을 선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가총액 벌써 7천억. 네. 잘 갈 때는 거의 1조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지금 시장 약세에서 좀 많이 밀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고 뒤따라서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간 친구가 이제 네. 파워로직스였어요. 파워로직스. 이 친구도 이제 비슷한 흐름인데 조금 추세선이 조금 둔화가 되어 있죠. 네네. 이렇게 됐다가 좀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 MC넥스 MC넥스. 카메라 모듈 관련주는 다 비슷비슷한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금 제가 핀토가 늦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6월, 7월에 마감이 되었고 그쵸. 그 다음부터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렸습니다. 조정을 해봤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항은 어느 정도 밀리고 시장의 반응에서도 밴드 구간을 잡으면서 지금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함께 보시면 네. MC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18,500원에서 22,000원에서 밴드권 잡아주고 있고 그다음에 파워로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증시가 굉장히 조정폭,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20-30%씩 빠졌을 때도 이 친구는 그나마 덜 빠졌어요. 8,500원에서 지금 다시 만원 구간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대장주인 파트론도 네. 정말 진짜 쓱 그냥 뭐라 그러죠? 이게 미끄럼틀 같이 이게 그 풀장 같이 이게 마감 그 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12,500원에서 지금 14,000원까지 이런 밴드권에서 뭐 구간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갤럭시 노트가 실제로 팔렸을 때 고객 평이나 거기에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 뭐 북미에서 판매량 1등을 했다, 네. 아시아권이나 뭐 유럽권에서 판매량이 1등했다,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역대 최고다 이런 식으로 모멘텀이 나온다면 다시금 재차 반등을 보일 만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LG노텍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간만에 정말 지금 시장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다가 간만에 좀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팜리스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업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동은아나텍도 굉장히 좀 그나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네.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슈가 될 것 같고 갤럭시 노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간단하게 갤럭시 말씀. 노트 하면 저는 솔직히 펜이요. 네, 펜, 네. S펜. 이게 너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잘 쓴다고 하는데 그 네. 펜도 있겠지만 그 펜을 쓸만한 베젤이 굉장히 커졌어요. 오. 이게 큰 버전이 있고 작은 버전인데 아.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뭐 LG 디스플레이 투자도 있고 네. 어제 그제 최근에 이슈가 될 만한 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국산화 그쵸. 이슈가 되면서 덕산테코피아나 덕산네오록스나 APS 홀딩스 같은 친구들이 굉장히 올랐는데 네네. 한번 잠깐 차트로 함께 보시면 볼까요? 덕산 하이메탈 덕산 하이메탈. 이 친구는 조금 추세가 어. 위로죠. 네네네. 예. 방방 느낌, 솟구쳐 옛날에 있네요. 방방 아시죠? 네, 방방. 알죠. 그런 느낌으로 뛰다 하는 친구고 네네. 조금 추세 있는 친구는 지금 APS 홀딩스가 대장입니다. 오늘도 APS. 지금 말도 안 되는 흐름을 오. 보여주면서 네. 이게 저도 참 잠깐 먹은 게 단데 이제 6월 중순에 4,000원인 친구가 지금 10,000원을 가는 정말 무서운 흐름을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국산화로 이런 친구들이 이슈가 될 수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 관련으로 한번 모멘텀을 다시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5G. 그쵸, 5G. 그러니까 이게 갤럭시 노트 10이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출시를 하고요. 맞아요. 해외에서는 LTE랑 5G 모델을 다른 파트를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외국은 그게 5G가 그쵸. 그 지점 그 중계기도 없어요. 예, 있는데도 저희보다 조금 느리죠. 너무 많이 느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5G 업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업황적으로나 상승적으로나 그 리포트적으로 굉장히 지금 무슨 뭐 증권사 리포트인데 의심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고려 강력하게. 네, 기대를 넘겨짚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오. 그 이번에 KMW가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쵸. 일전에 그 다산 네트워크스나 뭐 에이스테크나 솔리드나 오이 솔루션이나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급등을 보여주는데 다산은 뭐 BW로 많이 빠졌지만 KM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금융투자의 최홍식 애널리스트, 김홍식인가? 실명을. 김홍식 애널리스트 그분이 정말 네네. 리포트를 잘 쓰세요. 제가 키움증권에서 잘 보는 게 이제 서상영 애널리스트의 그 시황반 잘 보고 네네. 한동 애널리스트가 그 테크 쪽, 오. 뭐 분야가 다들 그러니까 LB 네. 세미콘이나 네네. 뭐 테스나나 뭐 선인시스템 이런 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하나금융투자에서 그분이 이제 이 5G의 그 깃발을 들고 나갔습니다. 일전에 막 KMW로 시총 5조 간다 이랬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때 시총이 막 7천억 원, 8천억 원 이럴 때 지금 2조 됐습니다. 시총이. 예. 선고안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오늘 다시 그러니까 어젠가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하면서 뭐 고려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해야 깊게 하지 돼. 마라. 생각을 그 고정관념 맞아요. 그 소리 했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뭐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막 머리가 헷갈릴 정도로 어쨌든 5G가 이렇게 업황적으로 굉장히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트리플, 뭐 쿼드라플 뭐 이게 날아다니면서 국내에서 5G 모델만 출시하는 갤럭시 노트 10이 모멘텀을 줄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네. 있고요.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이제 게 퀄컴이라고 외국의 미국의 굉장히 있죠. 좋은 회사가 우리와 소송을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조 원에 대한 소송에 대한 마무리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12일과 오늘 14일에 변론을 하고 3개월 뒤에 우리가 공정위가 선고를 하는데 공정위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네. 이게 과징금이 1조예요. 1좀 정말 크네요. 우리가 무슨 뭐 점심값이 10,000원이면 어머 이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1조. 상상이 안 되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정위에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우리 국산 휴대폰 부품사들 조그마한 친구들 있죠. 네네. 슈프리마나 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파트로니아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퀄컴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오. 이게 이슈가 뭐냐면 퀄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 모뎀 칩셋 안 쓰면 특허 로열티 우리가 차별적으로 줄게.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가 이동통신 분야에서 그 표준 특허 SEP라고 하는데 이거를 25,000개를 갖고 있습니다. 특허가 졸라 많습니다. 특허를 25,000개를 가지고 네, 특허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네요. 그런 특허로 이용해서 이 특허에 감안한 우리 모뎀 칩셋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그쵸, 압박을 그쵸. 하거든요. 삼성전자랑도 많이 하는데 이 퀄컴이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휴대폰 제조사들한테 이거 상대를 하고 이 퀄컴 칩셋을 구매하지 않으면 특허권 이런 걸 사용하지 못하기도 네. 하고 그 경쟁사가 인텔이거든요. 또 이제 좀 야박한 게 인텔한테는 또 안 줘요 이런 거. 예, 특허 제공도 안 하고. 네네. 그러니까 특허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이렇게 하면 특허 사용료나 로열티를 주잖아요. 그쵸. 그 로열티를 칩셀이 아닌 휴대폰 판매가에 비례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 업체들 입장에서는 공정이 이겨라.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지금 굉장히 네네.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이 한 3개월이니까 지금 8월이니까 10월, 11월 정도 그쵸, 그쵸. 예, 모멘텀이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때쯤이면 이제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매출에 대한 배열이나 아니면 지금 이 카메라 업종에 대한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척도, 네. 디스플레이 국산 소재화에 어느 정도에 그쵸. 대한 모멘텀이 잡힐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이 점까지도 한번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오류 6%에 대한 성장률 그쵸. 일단 말씀드렸는데 포치 7%에 대한 그 달러당 환 위안이 이제 7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바오류는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데 포치를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 달러당 7 위안을 넘어가면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버거워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홍콩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해결될 만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네. 거기에 오늘 같은 경우는 민관정에서 할 법한 이제 그 국산 그 일본과의 불매 그 규제 품목에 대한 그 공청회가 열리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되돌림을 줬다고는 개인적으로 확답을 못 드릴 만한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뭐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개인 매수세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도 잠깐 보면은 네. 0200 수급 한번. 오늘도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이지만 개인이 500억, 거래소는 사고 있고 540억, 코스닥은 480억을 사고 있는데 네. 이 점은 이 일전에 지난주부터 개인의 굉장한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개인은 6일째를 매수하고 6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네. 기관은 그러니까 코스피는 네. 코스닥은 4일째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이 점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용 물량에 대한 신용 잔고가 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메꾸기 위한 개인의 필사적인 매수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네. 반대로 말하면 그 다음 주체인 연기금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물량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그렇기 안 때문에 하는 아직까지도 저점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높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나 비중 추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종목에 대한 반등폭을 확인하게 보면서 네. 지난주 굉장한 급락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20% 30%씩 빠졌을 때 반등폭은 겨우 7에서 10% 정도거든요. 그 7에서 10%의 지수 반등에 대비해서 본인 종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네. 지수 편입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한 내용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5G나 전기차나 OLED 관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이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제약 바이오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신라젠이나 HLB 같이 굉장히 좀 시장의 측면에 외면한 종목도 있지만 메디톡스나 네. 국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좋은 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좀 힘찬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VM20이나 매지온 같은 유데나필 그쵸. 좋은 만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신규로 한번 가져갈 볼 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낙폭과대된 굉장히 좋은 주식들 우리가 소위 말해 장부가 대비해서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도 주가가 안 나오는 시가총액이 안 나오는 종목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을 조금 더 지금 국면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여름 랠리는 사실상 조금 멀어졌지만 그렇죠. 가을 겨울에 굉장히 좀 추수하는 느낌으로 좀 수익을 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 고생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전문가들도 많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으니까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테니 한번 문의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갤럭시 노트 10이 출시가 되면서 5G 관련주들 또 관련된 부품주들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좀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고하신 최현우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준비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저희 우리나라의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자, 일본과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광복절은 더욱더 의미가 짙은 것 같은데요. 내일 광복절 좀 의미 있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금요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